오늘은 헤세드를 낳는다,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밤에 잠을 자면 어지간해서는 잘 깨지 않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거나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한은 깨지 않고 잘 잡니다. 근데 그렇게 잘 자는데 제가 잠에서 벌떡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면 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혀로 제 얼굴을 핥을 때입니다. 지금 한 2년 정도 집에서 키우고 있는데 이 말티즈가 아침에 저에게 올라와가지고 혀로 얼굴을 핥으면 그건 아직도 적응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잠이 확 달아난다라는 말이죠. 아마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이 보아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인부들이 타작을 제대로 하는지 감독을 하고 또 함께 일하면서 참 피곤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참 기쁨이 넘쳤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추수의 기쁨 누리면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배불리 식사도 하고 또 술도 한잔하고 이러면서 아마 기분 좋게 여러 가지 흥겨운 시간들을 보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잔치들을 끝내놓고 나서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타작을 해놓은 이 곡식 더미를 혹여나 도둑님께서 오셔서 가져가면 안 되니까 한켠에 임시 숙소를 마련해놓고 그 지키기 위해서 잠자리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임시 숙소에 들어가 이제 막 잠이 들려고 하는데 뭔가 바스락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몸에 한기가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우면 몸을 웅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몸을 돌리는데 깜짝 놀라게 됩니다. 뭔가 사람의 형체가, 이 실루엣이 눈에 희미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을 이 새번역 성경이 참 그럴싸하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8절인데요. 한밤중이 되었을 때에 보아스는 으시시 떨면서 돌아 눕다가 웬 여인이 자기 발치개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아니 도대체 이 여자가 언제 여기 와 있었을까? 너무 놀란 것이죠. 그래가지고서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본능적으로 소리 지르지 않았을까요? 아마 모르긴 해도 도둑이야 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소리 질렀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개역 개정은 9절의 번역을 너무 점잖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네가 누구냐,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아니 여러분, 지금 그 도둑이 올지도 모르는 상황에 타작마당을 지키고 있는데 낯선 사람이 들어오는 인기척이 느껴지는데 네가 누구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 이걸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표현하자면 누구냐, 이렇게 아마 번역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마 그런 우리가 느낌으로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 이제 보아스가 그렇게 누구냐 소리를 지르니까 그 슬금슬금 몰래 들어왔던 룻이 자기 정체를 밝혀야 합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당신의 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여기서 룻이 이제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혔습니다. 이름을 드러냈죠. 당신의 여종입니다. 룻입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은 조금 낯섭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여종을 덮어주십시오. 또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런 말들은 조금 이 상황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이 지금 타작 마당에 룻이 숨어 들어오기 전에 룻과 나오미가 함께 작전을 계획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4절인데요.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그 보아스의 침실에 들어가 가지고 그냥 누워 있으면 보아스가 알아서 뭐 해야 될지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룻도 뭐라고 대답합니까?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지시한 대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죠. 그런데 오늘 정작 이 본문의 사건의 현장을 한번 보십시오. 룻이 보아스의 말을 기다리지 않고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저 보아스에게 뭐라 그래요? 룻입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보아스가 뭐라고 말할 걸 기다려야 되는데 보아스의 말을 싹둑 잘라버리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룻인데, 그렇게 한 다음에 당신이 무엇을 해야 됩니다 라고 자기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룻이 지금 보아스에게 보아스 당신이 무엇을 해야 됩니다 라고 지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룻이 보아스에게 말하는 것은 시어머니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즉흥적으로 그 자리에서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보아스에게 건네는 이 룻의 말을 우리가 가만히 주의 깊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두 가지를 언급하죠. 첫 번째는 당신의 옷자락을 펴가지고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 뭐 룻이 한쪽으로 눈을 막 윙크를 막 날리면서 손가락을 갖다 대고 앙잉 막 이런 게 아니에요. 뭐 이런 지금 어떤 무슨 뭐 성적으로 유혹하는 그런 게 아니고 결혼하자라는 말입니다. 결혼해 달라고 프로포즈를 하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 말로 룻이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추적해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룻이 보아스를 만났을 때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2장 10절에 보시면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룻이 보아스에게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방 여인 노크리아라는 히브리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2장 13절에 가게 되면 룻이 이제는 자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이제는 뭐라 그래요? 하녀라고 자기를 칭합니다. 이게 히브리 말로는 시프아라는 말이에요. 이 히브리어 말로 시프아는 하녀라고 번역해 놨는데 흔히 가정에서 일하는 여성 일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자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여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히브리 말로 아마라는 말인데요, 이 구약학자들의 표현을 들어보니까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종이라는 말과 앞서 이야기했던 하녀라는 말과 사실상 의미에는 큰 차이는 없다고 합니다. 별로 이렇게 차이 없이 뭐라 그럴까,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쓸 수 있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밀하게 이 둘을 구분하자면 사회적인 신분에서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냐? 오늘 여기 3장 9절에 나오는 룻이 자기를 여종이라고 말할 때 이 여종은요, 하녀와 달리 자신의 남자 주인과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룻이 말하는 게 뭡니까? 내가 당신과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여종입니다, 이렇게 지금 스스로를 어필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자신 있게 강력하게 이 남자에게, 보아스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당신과 결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전에는 당신에게 내가 이방 여자였을 것이고, 그리고 전에는 내가 그냥 한 사람의 하녀였을지 모르지만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들어온 것은 당신에게 여종으로서 프로포즈하기 위해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성이지만 먼저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혹시 우리 여자 청년들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좋아하는 남자 형제가 있습니까? 용기를 내셔서 룻처럼 먼저 프로포즈 해도 괜찮습니다. 누가 먼저 하면 어떻습니까? 뭐 굳이 순서 따지지 말고 여자가 먼저 하든 남자가 먼저 하든 여하튼 우리 청년부 안에서 결혼만 많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룻이 이 보아스에게 요청하는 게 뭐냐? 이런 말을 하죠. 당신은 기업 물을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보아스, 당신이 기업 물을 자다. 그런데 기업을 물으는데 누구의 기업을 물으라는 말이겠습니까? 룻의 기업이 아니죠. 이것은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라는 말이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것은요, 룻이 이 보아스에게 해야 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은 제 시어머니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가만히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이 맥락 속에서 룻이라는 이 며느리와 시어머니 나오미 사이에 서로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 이걸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본래 이 지금 타작 마당에 보아스가 잠들 것이고 그 침실로 습격을 해라, 이걸 계획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시어머니인 나오미였어요. 나오미가 이런 일을 계획을 했죠. 그 말하자면 이 시어머니의 계획은 룻이 좀 행복하게 재혼을 해가지고 잘 살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이런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어머니 입장에서요, 지금 의지할 것이라고는 며느리밖에 없잖아요. 며느리 하나밖에 없는데 그 며느리가 재혼을 한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지금이야 이제 아들 죽어버렸으니까 사실상 며느리로서 자기를 봉양을 해야 되는 그런 책임도 없는 여성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끝까지 이렇게 책임지고 섬겨주고 있는데, 만약에 이 며느리 룻이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자기 며느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며느리가 재혼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랑 같이 살아줄까요? 그것도 기대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재혼을 하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느냐?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따지고 보면요, 사실 나오미는 지금 룻에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운 겁니다. 모압 땅에서부터 살 때부터 그렇게 살갑게 자기를 잘 챙겨주더니 자기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함께 이 모압 땅의 고향을 버리고 베들레헴까지 이주를 해오고, 심지어 자기는 낙심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눈물만 흘리고 있는데 이삭을 주우러 다니면서 먹을 이 경제 상황을, 자기 집안을 일으키려고 노력을 하는 이 룻이 너무 귀한 겁니다. 말하자면 룻이 나오미를 향하여 보여준 그 헤세드에 너무 큰 감동을 먹은 것이지요. 그러니 내가 이렇게 나 혼자 내 유익을 차린다라는 것이 너무 미안하니까 룻의 행복을 늦게라도 빌어야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 재혼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룻이 매일같이 이삭을 주우러 다니는데 보아스의 밭에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둘 사이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눈빛만 봐도 서로 알잖아요. 이게 이 둘 사이가 지금 상당히 좋은 사이로 발전할 수 있겠구나 싶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룻도 망설이고 있고 나오미도 망설이고 있고, 룻을 보니까 망설임 이유가 자기 때문인 것 같은 거예요. 자기 때문에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걱정하느라고 더 깊게 이 관계를 발전을 시키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어때요? 참 미안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나오미가 어떻게 합니까? 며느리에게 보아스랑 너가 재혼을 하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죠. 지금까지 자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을 했던 룻을 위해서 이제는 나오미가 헤세드를 베푸는 겁니다. 말하자면 룻이 베풀었던 헤세드가 이제는 나오미의 헤세드로 룻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시어머니의 마음을 룻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룻이 왜 그걸 몰랐겠습니까? 룻이 그 시어머니의 마음, 자신을 향한 그 시어머니의 헤세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시어머니는 자신에게 재혼해라, 보아스라는 좋은 남자 만나라, 그래서 타작마당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계획을 짰지만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단지 자기만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작 거기에서 이제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프로포즈를 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덧붙이는 게 뭡니까? 당신은 내 시어머니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구절의 말씀을, 룻이 지금 보아스에게 하는 이야기를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뭐라고 하냐? 보아스 어르신, 저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날개로 저를 덮어주시고 보호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행복을 위해서 시어머니를 팽개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제 시어머니의 가까운 친족이시니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9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룻의 제안은요, 보아스를 향한 이 제안은 상당히 충격적인 겁니다. 나오미가 룻의 헤세드를 받고서 자기도 헤세드를 베풀었는데 다시 지금 룻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헤세드를 흘려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게 충격적인 것이냐면, 보아스가 나오미의 친족인 것은 맞는데 기업을 물으려고 하면은 보아스가 나오미의 기업,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으려고 하면은 룻이랑 결혼할 게 아니라 누구랑 결혼해야 돼요? 나오미랑 결혼해야 돼요. 나오미랑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줘야 다 죽어버린 그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의 집안의 대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기업을 물으려면 보아스는 나오미랑 결혼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1장 12절에 나오미가 스스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이미 늙어서
이제 남자를 받을 수가 없다, 아들을 낳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본래 주어진 이 법 테두리 안에서는요, 나오미, 나아가서는 엘리멜렉이라는 이 집안은 더 이상 대를 이을 수가 없는 가능성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겁니다. 그런 형편을 룻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보아스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랑 저랑 결혼을 해가지고 우리 시어머니의 그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십시오. 제 행복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어머니의 삶을 제가 이렇게 내팽개쳐 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어머니의 기업 물을 자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결혼하겠습니다. 기가 막힌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이 며느리 룻 사이에 주고받는 이 대화 가만히 듣다 보면 너무 고와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베푸는 이 헤세드, 말하자면 룻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이 헤세드가 이제 나오미의 헤세드가 되고, 나오미의 헤세드가 룻의 헤세드로 돌고 도는 아름다운 사랑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여인의 서로를 향한 이 갸륵한 사랑 이야기를 보아스가 듣게 된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뭐라고 답변을 할까요?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 보아스가요, 밤중에 자다가 깨가지고 이 룻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나오미랑 룻이랑 함께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룻 당신에게 복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하오 이야기하면서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인애라는 우리말로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 말 헤세드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룻 당신의 헤세드를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 베푼 헤세드보다 나중에 베푼 헤세드가 더 아름답고 귀하구나 라고 지금 칭찬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 보아스가 말하는 룻의 헤세드가 앞에 것보다 뒤에 것이 더 귀하다라고 말할 때 처음 헤세드는 뭐고 뒤에 헤세드는 뭘까요?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각기 다른 해석들을 조금씩 하시는데요, 저는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해석하고 싶어요. 처음 헤세드는 뭘까? 보아스가 여러분 룻을 처음 만난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서 밭에 나와가지고 그 요청을 하는 자리였지요. 그때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에 대해서 다 들었다. 네가 모압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베들레헴까지 동행을 하고, 그리고 얼마나 성실하게 또 최선을 다해서 시어머니를 섬기는지를 내가 다 들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보아스가 가만히 이 룻을 보니까 어때요? 정말 성실하게 시어머니를 섬기는 겁니다. 너무 아름답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말하는 첫 번째 처음 이 헤세드, 처음 인애라는 것은 이 룻이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자기 조국을 버리고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이주해 와서 지금껏 이삭을 주우면서 봉양했던 것, 이 헤세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나중에 헤세드는 뭘까? 이 보아스가 말하는 건요, 오늘 밤에 행하고 있는 이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밤에 자신이 잠자고 있는 타작마당 그 숙소에 몰래 들어와 가지고 룻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냥 단지 남자를 구하려고 했다면, 남편을 구하려고 했다면 보아스 같은 늙은 남자를 찾아올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굳이 만약에 자기의 행복을 구하려고 했다면 자기가 그냥 결혼을 해서 재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려고 했다 그러면 좀 잘 사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좀 돈이 없든지 상관없이 젊은 남자를 쫓아갔을 것인데, 네가 단지 결혼을 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업 물을 자, 바로 자신의 시어머니의 기업을 물을 자를 찾기 위해서 나에게 찾아왔다라는 이 행동을 보니까 이 인애가 정말 너무 귀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 섬겼던 그 헤세드도 너무 귀한데, 오늘 내게 찾아와서 나랑 결혼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룻 당신의 이 헤세드가 정말 귀합니다 라고 좀 칭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멋있죠? 참 귀한 이 어떤 헤세드의 흐름을 우리가 이 보아스의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여인 사이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보아스도 뭔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11절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보아스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두 여인이 서로를 향해서 헤세드를 보여주었던 것처럼 나도 그러면 헤세드로 돕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룻을 먼저 안심을 시키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룻 당신에 대해서 절대로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는다. 사람들이 자기를 가리켜서 혹시라도 이렇게 밤에 돌아다니니까 창녀처럼 볼까봐, 혹은 안 좋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나이 많은, 그러나 돈이 많은 보아스에게 접근한 것으로 볼까봐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룻을 안심을 시키는 겁니다. 너는 동네 사람들로부터 현숙한 여인이라고 이미 알려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뭐라 그러냐, 이 11절에서 지금 결혼하자, 그 룻의 프로포즈에 예스 하는 겁니다. 응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보아스를 가리켜서 2장 1절에 유력한 자라고 했던 말 기억나십니까? 깁보르 카일이라는 말. 이 하일이라는 말이 남자에게 사용될 때는 유력한 자였는데 여자에게 사용될 때는 현숙한 여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3장 11절에 보아스가 룻을 가리켜서 현숙한 여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하일이라는 남자, 유력한 남자 보아스와 하일이라는 여자, 현숙한 여자 룻이 드디어 약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둘이 서로 눈빛만 봐도 아니까 이제 우리 둘이 결혼하자라고 약속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죠. 룻이 요구한 것은 단지 결혼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귀염 물을 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것도 같이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뭔가 응답이 있어야 돼요. 그게 12절과 13절에 나옵니다. 12절에 보아스가 이렇게 말하죠.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어지는 13절이랑 계속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보아스가 지금 룻으로부터 두 개의 요청을 받은 거예요. 하나는 결혼해 달라라는 요청이고 또 하나는 시어머니의 기업에 물을 자가 되어 달라라는 요청인데, 결혼을 해 주는 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나는 거기에 대해서 예스 말해 준다. 그러나 기업을 물는 것은 내가 결정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다. 나는 얼마든지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너의 요청대로 시어머니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 헌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하다. 내가 나오미에게 가까운 친족인 것은 맞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그러면 율법을 따르자면 가까운 친족에게 먼저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먼저 물어보고 그 사람이 못하겠다고 하면 내가 얼마든지 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이게 아슬아슬하죠. 혹시라도 만약에 그러면은 보아스가 아닌 다른 가까운 친족이 기업을 물으겠다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아스와 룻은 결혼이 파토나는 겁니다. 그런 위험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절차를 지키는 거예요. 자신의 헤세드를 베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규칙을 따르겠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믿는 거냐면 그 당시의 사회 가운데 기업 물을 자가 있었으면 진즉에 기업 물었지요. 그렇게 친족이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아들들이 없어가지고 가문을 이을 수가 없는데 이런 상황에 과부가 되어가지고 돌아온 이 룻을, 나오미를 보면서 도와야겠다라는 가까운 친족이 있으면 진즉에 그렇게 했겠죠. 근데 아무도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 지금 이 뭡니까? 보아스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아마 없을 것이다.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를 정확하게 매듭을 지어야 된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응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보아스는요, 룻의 헤세드를 보고 나오미가 헤세드로 응답한 것을 보았고요. 그리고 그 나오미 헤세드에 대해서 또 룻이 다시 헤세드를 베푸는 걸 보았고, 이 두 여인이 서로 간에 베푸는 이 헤세드를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도 헤세드를 베푸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간에 요한 1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면요,
뜻밖의 하나님께서 또 다른 헤세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향해서 베푼 헤세드가 상대방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돌고 또 헤세드가 돌고 돌다 보면 이 공동체 전체가 헤세드의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필요 이상의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있을 것을 뻔히 알지만, 자신에게 위험이 있을 것을 뻔히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미와 룻은 서로를 향해서 아낌없이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랑에 감동한 보아스가 자기를 또 아끼지 아니하고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이 사랑이요,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